28년 전 한 남자의 작은 용기가 오늘 완전히 다른 두 여성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수연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이창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언제나 정의로우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창섭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고 이수연은 늘 궁금해했지만 차마 깊이 묻지는 못했어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자신의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군 조직에서 여성 장교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할아버지처럼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계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그녀는 부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할 것 같았던 이 아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시내 버스 안은 아침 출근길의 번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 앉은 군복 차림의 여성이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위 계급장이 달린 정갈한 군복을 입은 이수연은 26의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버스 안 분위기가 술 냄새와 함께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야야, 저기 군인 누나 좀 봐라. 이쁘네. 오진태와 그의 부하 셋이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오진태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그의 부하들 역시 험상궂은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등장으로 버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가씨, 어디 부대 소속이야? 우리랑 한잔 어때? 오진태가 비틀거리며 이수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어요. 이수연은 침착하게 앞을 바라보며 무시했지만 오진태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야, 무시하지 마, 형들이 친하게 지내잔데. 그가 이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며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 올라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윤하경이었죠.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이 젊은 여군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두려워하며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말이에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윤하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진태가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손 치우세요. 윤하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진태가 화를 내며 윤하경 쪽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순간 그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윤하경이 그의 팔목을 잡아 한 바퀴 돌린 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하경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순식간에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 순간 윤하경의 시선이 이수연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거기에는 낡고 오래된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윤하경의 시선이 이수연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낡은 시계는 분명히 군용시계였지만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였어요. 시계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가죽 밴드는 여러 번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이 시계 어디서 얻으신 거죠? 윤하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아, 이거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성함은 이창복 씨예요. 그 순간 윤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창복. 28년 전 그 이름은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이었어요. 버스가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창복 씨라고 하셨나요? 윤하경의 반복적인 질문에 이수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여전히 방금 전 상황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윤하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28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때 그녀는 23세 어린 소희였고 산속에서 총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윤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동시에 아픈 기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수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8년 전 일입니다. 강릉에서 무장공비들이 침투했을 때 말이에요. 저는 그때 소위였는데 산속에서 총상을 입고 혼자 남겨졌었습니다. 이수연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눈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의식을 잃어가는 저를 발견한 분이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창복 씨는 저를 업고 산을 내려와 자신의 집 지하실에 숨겨주셨어요. 윤하경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총상 치료를 해주시고 며칠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공비들이 수색을 하러 왔을 때도 저를 지켜주셨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이수연은 할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낡은 시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의 증표처럼 느껴졌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물어봐야겠어요. 이수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하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창복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니 28년 만에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것일까요? 이수연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하경은 옆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화면에 나타난 남성의 모습을 본 순간 윤하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분명히 그때 그 청년이었어요. 28년 전 산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이창복 씨의 아들, 그때 19살이던 이창섭이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계신 분이 할아버지를 아신대요. 28년 전 강릉에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창섭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 너머로 윤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여군 소위분이세요? 윤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맞습니다. 이창섭 씨죠? 그때 아버님을 도와서 저를 간병해 주신 정말 윤하경 소위님이세요? 살아계셨군요. 이창섭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부상당한 여군을 돌보았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지금은 사단장입니다만 정말 오랜만입니다. 윤하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눈보라가 치던 밤 의식을 잃어가던 자신을 발견한 이창복 씨와 그의 아들 창섭이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때 구해드린 여군분이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이창섭의 말에 윤하경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채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가 그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려던 군인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하시면서요. 버스는 여전히 도심을 달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이었어요. 창섭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경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강력계 팀장으로요.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이수연은 아버지와 윤하경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셨던 할아버지가 그런 용감한 일을 하셨다니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사단장님, 저희 가족이 정말 감사드려야 할 분은 당신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도운 것이 평생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요. 윤하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은 분명히 이창복 씨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윤하경과 이수연 모두 내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창섭과의 영상통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28년 만의 재회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수연의 말에 윤하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을 보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났나 봅니다. 화면 속 이창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시면 말이에요. 이창섭 씨도 경찰로서 국민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으셨네요. 윤하경의 말에 이창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경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요. 윤하경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군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당신의 아버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그랬어요. 작은 용기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28년 전에 도우신 분이 오늘 저를 도와주시다니.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이창섭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윤하경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분 방금 버스에서 깡패들 혼내주신 분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누군가 영상 찍었을 거예요. 윤하경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수연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유명해지시겠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거든요. 과연 이수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몇 시간 후 버스 안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여성 장군이 버스에서 보여준 정의의 한방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윤하경의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군인이라니 자랑스럽네요. 저런 깡패들한테 당하고 있던 여군분도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오진태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계집이 감히. 오진태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버스에서 당한 굴욕이 온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진태의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댓글들은 그를 더욱 자극했어요. 특히 자신을 깡패, 조폭이라고 부르는 댓글들을 보면서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요? 부하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영상 속에서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넘어갈 수 없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오진태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영상에는 윤하경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뉴스에서도 그녀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육군 투스타 사단장 윤하경 준장이 시민을 위해 보여준 용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민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단숨에 제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진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은 불량배로 불리고 그 여자는 용기 있는 군인으로 칭찬받고 있었으니까요. 사단장이라고? 높은 자리에 있는 년이네. 그때 뉴스에서 추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윤하경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이수연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28년 전 강릉 사건과 이창복 씨의 이야기까지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인연이네요. 28년 전 생명의 은인의 손녀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창복 씨의 아들인 이창섭 경찰청 팀장과의 감동적인 재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진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뉴스에서 윤하경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관계, 딸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딸이 있다고 했나? 네, 형님.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부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가 정보를 찾아내며 보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하경의 딸 윤지원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윤지원. 사진도 있네. 오진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윤하경을 건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좋아.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한편 윤하경은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로 돌아오니 부관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단장님. 온 국민이 사단장님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 같은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하경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창복 씨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윤하경은 딸 윤지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다 엄마 영상 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민망해. 무슨 소리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윤지원의 밝은 목소리에 윤하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일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겠어. 조심히 다녀. 하지만 윤하경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오진태가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윤지원은 평소처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인 그녀는 다음 주 발표 준비로 한창 바쁜 상태였어요.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 먼저 갈게. 너는 언제까지 있을 거야? 같은과 친구가 가방을 매며 물었습니다. 나는 좀 더 있다가 갈 거야.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럼 조심히 가. 요즘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더라. 친구가 떠나고 난 후 윤지원은 다시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8시가 되었어요. 도서관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마침내 과제를 마치고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책들을 넣으며 엄마에게 연락을 취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연락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을 나서니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지만 평소보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윤지원은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가서 큰 길로 나가자. 윤지원은 혼잣말을 하며 캠퍼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윤지원이 발걸음을 빨리 하자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윤지원 맞죠? 갑자기 차에서 내린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진태였어요. 그의 뒤로 부하 둘이 더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윤지원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당신 엄마가 유명하시더라고요. 어제 뉴스 다 봤어요. 오진태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즉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하들이 양쪽에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가 해칠 생각은 없어요. 단지 당신 엄마와 할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윤지원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순간 손목이 붙잡혔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복잡해져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윤지원이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캠퍼스 외곽 지역이라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결국 윤지원은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 받은 굴욕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오진태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에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장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휴대폰은 이미 빼앗긴 상태였고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하경은 집에서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연락이 왔을 텐데 오늘은 연락이 없어서 조금 걱정되었어요. 과제 때문에 바쁜가 보다. 윤하경은 혼잣말을 하며 딸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다시 못 봅니다. 윤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하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딸이 납치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윤하경은 즉시 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다른 번호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밤 12시까지 10억을 준비하세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윤하경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봤지만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창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그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범인들이 경찰 신고를 금지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윤하경은 이창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님? 창섭 씨, 제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창섭은 윤하경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는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하경은 상황을 설명했고 이창섭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명히 어제 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남자들이 복수를 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더욱 위험해요. 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창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으면 경찰 조직을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울 방법은 있었어요. 제가 믿을 만한 팀원 몇 명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28년 전 아버지가 당신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당신의 딸을 구하겠습니다. 이창섭의 다짐에 윤하경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창복 씨의 선행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족을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창섭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내 신뢰할 만한 동료 셋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 이창섭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비공식 수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팀장님.
시민의 생명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팀원들은 즉시 버스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태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을 확대하고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했어요. 찾았습니다. 오진태, 46세. 폭력, 협박, 공갈 등으로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활동 지역이나 아지트는 알 수 있나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이창섭은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장소들을 표시했습니다. 공장지대, 폐건물, 외곽창고 등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들이었어요. 팀을 둘로 나누어 수색하겠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연락하세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창섭은 윤하경과 함께 첫 번째 후보지로 향했어요. 꼭 찾을 거예요. 지원양은 틀림없이 무사할 겁니다. 윤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윤지원은 어둡고 추운 폐창고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이창섭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발견했습니다. 서남구 공단 지역 폐창고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했어요. 이창섭과 윤하경은 즉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자칫 서두르다가 윤지원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폐창고 주변에 도착한 이창섭은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인질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일제히 진입하기로 했어요. 사단장님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 딸이에요. 윤하경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창섭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안전을 위해 후방에서 대기하기로 약속받았어요. 창고 안에서는 오진태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원은 기둥에 묶여 있었지만 의외로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이 없네. 당신 엄마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의문이군. 우리 엄마는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윤지원의 당당한 모습에 오진태는 짜증이 났습니다. 입 다물어. 조용히 있지 못해? 그때 창고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오진태와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한데? 밖에 나가서 확인해봐. 부하 하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창섭이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부하는 제압되었고 다른 부하도 뒤따라 들어온 팀원에게 붙잡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오진태만 남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윤지원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이창섭이 더 빨랐어요. 움직이면 쏜다. 오진태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원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곧이어 윤하경이 달려와 딸을 꼭 안았어요. 지원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엄마, 괜찮아요. 무서웠지만 엄마가 꼭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모녀의 재회에 이창섭과 팀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무사히 해결된 것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지킨 것처럼 이번엔 제가 지켰습니다. 이창섭이 윤하경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가 그녀를 구한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그녀의 딸을 구한 것이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 뒤 네 사람은 조촐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연도 함께했어요. 모두 무사히 끝난 일을 축하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도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어서 창섭 아저씨처럼 시민을 보호하고 싶어요. 윤지원의 선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이창섭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군에서 후배들을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이수연도 다짐했습니다. 윤하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창복 씨의 이야기와 선행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이창섭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이창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28년 전 심은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요. 이창복의 용기와 선함은 세대를 넘어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창섭은 경찰로서, 손녀 수연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그가 구한 윤하경과 그녀의 딸 지원까지도 정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선순환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야, 영감.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보스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고. 3년간 사막에서 단련된 국정원 특수요원이 단 일주일의 휴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양아버지가 조폭들에게 멱살 잡혀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마지막으로 이지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간의 극한 생존 훈련을 마치고 얻은 단 일주일의 짧은 휴가, 그 소중한 시간을 이지원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국정원 특수공작요원으로서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강노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내린 이지원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연립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죠. 군복 대신 입은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이지원은 마치 평범한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연립주택 앞 작은 도서관 근처에서 벌어진 광경은 이지원의 평온한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노인의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그의 멱살을 움켜쥔 채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야, 영감.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보스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고. 강건조라는 이름의 조폭이 내뱉는 협박성 발언들이 이지원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3년 동안 사막에서 단련된 그녀의 청각은 놓치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겁에 질린 주변 주민들의 웅성거림, 심지어 건조한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죠. 이지원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3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근육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면서 전투태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양아버지 같은 존재인 강노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 이지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강노인이 조폭들과 연관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의 배후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죠. 이지원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3년간 사막에서 익힌 무성무치의 접근법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벽하게 발휘됐죠. 강건조와 그의 부하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손 떼세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건조가 고개를 돌리자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하지만 이지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 계집애가 어디서 나타나서? 강건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압박점을 노린 타격에 강건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지원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세 번째 상대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불과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뼈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강건조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기대했던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강노인의 얼굴에는 고마움 대신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죠. 지원아, 너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난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딸처럼 아끼는 이지원에게마저 벽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아니라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 여기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강노인은 이지원의 손을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지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지원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이웃 주민들도 모두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거나 급히 집 안으로 피하는 모습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지금 내가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지원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물러나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지원은 강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집요함이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이지원은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익힌 해킹 기술로 관리사무소 시스템에 침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지원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강건조 일당이 이 동네를 찾아온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나타나서 각 집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혼자 사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분명 배후가 있을 텐데. 이지원은 인근 상가 사장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평범한 동네 주민으로 가장한 채 말이죠.
요즘 이 동네가 시끄럽다면서요? 아, 그거 말이에요? 오레건 시티 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보내서 협박하고 있어요. 젊은 편의점 사장의 말에서 핵심 단서를 찾았습니다. 오레건 시티 건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상윤이라는 인물이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이지원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동네로 이사 올 생각인데 요즘 치안이 어떤가요? 아, 그게... 경비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위험해요. 건설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밤에 찾아와서 이사 나가라고 협박하고 안 들으면 폭력을 쓰기도 해요.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해주고. 경비원의 말에서 이지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죠. 그 건설회사 사장이 이상윤이라는 사람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지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상윤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어요. 건설업계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로 의혹을 받았지만 번번이 무혐의로 빠져나간 교활한 인물이었죠.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이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노인과 이웃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레건 시티 건설은 이 지역을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 조직까지 고용한 거였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지원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오레건 시티 건설 측의 경계심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건조는 어제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죠. 한 여자에게 당한 치욕감이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형님, 그 계집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이름은 이지원이고 강노인하고 아는 사이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강건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체면을 구긴 상대가 그냥 평범한 동네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죠. 그럼 제대로 혼내줘야겠네. 이번엔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가자. 그날 저녁 이지원이 연립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훈련받은 감각이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숨어있는 인기척, 의도적으로 꺼진 몇 개의 조명,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정적이 함정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나와라, 이지원. 강건조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어요. 이번에는 10여 명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각자 손에는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들을 들고 있었죠. 어제 우리한테 한 짓 제대로 갚아주겠다. 이지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적의 수는 12명, 무기 보유 상황, 주차장의 지형적 특성, 탈출 경로까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물러나세요. 웃기지 마. 너 같은 계집애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부하를 이지원은 몸을 숙여 피한 후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타격의 상대는 즉시 무력화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면서
이지원도 한순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옷을 찢었어요. 집중하자. 이지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막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주차장 기둥을 이용해 적들의 공격 각도를 제한하면서 하나씩 제압해 나갔죠. 세 번째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네 번째는 발차기로 복부를 가격해 쓰러뜨렸어요. 다섯 번째가 뒤에서 기습하려는 순간 이지원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상대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강건조를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강건조는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이지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 들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당신들 배우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예요. 이상윤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건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지원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주세요.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이지원 대 오레건 시티 건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상윤은 강건조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후 사무실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2명이 한 여자에게 전멸당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건조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지원이라고 했나? 그 여자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봤어? 네, 사장님. 알아보니까 국정원 소속이더라고요. 특수공작요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상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상대해온 평범한 주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 김영준을 불러.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영준은 이상윤의 가장 믿을 만한 행동대장이었어요. 군 출신의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한 번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교활한 인물이었죠. 사장님 찾으셨습니까? 영준아, 좀 까다로운 일이 생겼어. 국정원 요원 하나가 우리 일에 끼어들고 있다. 김영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직접 상대하기엔 위험하니까 미끼를 써야겠어.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강노인이라고 했지? 이틀 후 강노인이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강건조 일당과는 달리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노인 씨죠? 잠깐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강노인을 차에 태운 후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어요. 김영준은 이지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이지원은 강노인과 연락이 안 되자 즉시 비상사태임을 직감했어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강노인이 연락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이런 수를 쓸 줄이야. 이지원은 미리 강노인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신호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역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한다. 이지원은 무장을 했어요. 권총 한 자루와 각종 장비들을 챙긴 후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죠. 만약 내가 오늘 밤 연락이 안 되면 이 위치를 확인해줘. 그리고 오레건 시티 건설을 조사해봐. 폐공장에 도착한 이지원은 건물 외곽을 정찰했어요. 적어도 20명은 건물 안팎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노인의 안전이 더 위험해질 거였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다. 이지원은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하나씩 경비들을 조용히 제압해 나갔어요. 목을 조르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소음을 최소화했죠. 마침내 강노인이 있는 중앙 공간에 도달했을 때 김영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나타났군. 이지원 씨, 강노인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얌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 순간 사방에서 무장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지원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상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었죠. 폐공장에서의 전투는 이지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대가도 만만치 않았어요. 강노인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영준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김영준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지원 씨, 당신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지원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강노인은 안전한가요? 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레건 시티 건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국정원 요원, 조폭과 건설업체 유착 의혹 제기, 시민 보호하려다 체포된 특수요원의 진실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원의 과도한 폭력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점차 사건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즉시 법무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지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지원 요원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노인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지원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강노인은 연립주택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각자 집에 숨어서 떨고만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지원 씨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주민들의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언론 보도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지원 요원 석방하라. 오레건 시티 건설 규탄한다. 시위는 사흘째 계속되었고 온라인에서도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지원을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죠. 한편 이지원은 체포되기 직전에 수집한 중요한 증거를 미리 동료에게 전달해 두었어요. 오레건 시티 건설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의 증거들, 그리고 이상윤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구치소에서 면회온 동료에게 이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 여자를 제거하려던 계획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져버린 거였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지원이 던진 돌이 만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지원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거대한 부패 구조를 파헤치는 무대로 변했어요. 국정원에서 파견된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지원을 변호했지만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죠. 재판장님,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인석에서 나온 말과 함께 법정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지원이 미리 수집해둔 오레건 시티 건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수집한 것으로 오레건 시티 건설이 지난 3년간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조직적인 협박과 폭력의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전모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윤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지역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검찰석이 술렁였어요. 이들도 이런 대규모 증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인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김영준이라는 인물이 이상윤의 지시로 강노인을 납치하고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지원을 단순한 폭력 가해자로 보던 시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김영준이 갑자기 검찰에 자수한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김영준의 폭탄 자백이 시작됐어요. 그는 이상윤의 지시로 수년간 각지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황덕수 회장이 시장, 구청장들과 골프 치면서 돈봉투 건네주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건 일상이었어요. 김영준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레건 시티 건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매수했는지, 폭력 조직을 고용해서 주민들을 협박했는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지원을 비판하던 언론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시민을 지킨 진짜 영웅, 이지원. 부패한 건설업계의 실체를 폭로한 용감한 요원. 검찰은 즉시 오레건 시티 건설과 이상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영준의 증언과 이지원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합되면서 확실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황덕수를 긴급 체포하라. 이상윤은 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의 회사는 하루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죠. 마침내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지원의 행동은 시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과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지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법정을 나서는 이지원을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연립의 영웅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지원아,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어요.
강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며 지냈을지 이지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이지원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지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지만 이지원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주목받았고 이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국정원 복귀를 앞둔 마지막 밤이었어요. 강노인은 이지원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수 빚은 만두까지 상차림이 정성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손맛을 느끼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지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원아, 너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거다. 처음에는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 그 말에 이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노인으로부터 들은 가장 큰 인정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중간에 제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연립주택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왠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가는구나. 네. 하지만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찾아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라.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 걸 알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간단한 짐을 챙겨 부대로 향했어요. 강노인과 몇몇 주민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또 보자, 지원아.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택시에 몸을 맡기며 이지원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연립주택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대 훈련장에 다시 선 이지원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단해진 신념, 더 확실해진 목표의식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끝나지 않는다. 이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옳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고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요. 훈련장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이지원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직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